아가, 사망보험금 언제 나오니?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죠. 옆에 있던 시누이는 한술 더 떴어요. 나 보험금 나오면 결혼 준비하게 5천만 원만 줘.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이 인간들, 제 손으로 직접 지옥 끝바닥까지 끌고 내려갈 겁니다.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1990년대 후반이었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죠. 선명한 두 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우리 아빠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일찍 보내고 외동딸인 저 하나만 보고 사신 분. 손주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길로 공중전화기로 달려갔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아빠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부터 터졌습니다. 아빠, 나 임신했어.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죠. 그러더니 아빠가 꺽꺽 울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지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이 복선이었을까요? 행복은 딱 2주 만에 끝났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너무 어두웠죠. 췌장암 말기,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배 속의 아이는 발길질을 시작했는데 아빠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병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속이 뒤집어졌어요. 입덧까지 겹쳐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아빠 곁을 지켰죠.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분, 위로는커녕 병원 근처에도 못 오게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미쳤니? 애 임신한 몸으로 중환자실 들락거리면 부정타. 거실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시어머니가 툭 던진 말이었어요.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빠가 생사를 오가는데 부정이라니요. 제가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아빠가 저만 찾으세요. 손주 얼굴도 못 보시고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더군요. 죽을 사람은 죽는 거고 사내는 지켜야 할 것 아니냐면서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옆에서 입 꾹 닫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남편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너도 우리 아빠한테 받은 게 얼만데 어떻게 한마디를 안 하니. 병원비는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습니다. 췌장암 치료비, 입원비, 간병인 비용까지. 제 통장은 금방 바닥이 났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우리 결혼할 때 모아둔 적금 있잖아. 700만 원짜리 만기된 거. 그거 일단 아빠 병원비로 좀 쓰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다시 채워놓을게. 남편은 알겠다고 자기가 내일 은행 가서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내 남편이구나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퇴근한 남편 손에는 돈 대신 한숨만 가득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답니다. 시누이가 사고를 쳤다고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돈을 어머니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가져가세요. 우리 아빠 지금 당장 수술비가 급하다고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시누이가 부잣집 아들이랑 선을 보게 됐는데 격식에 맞는 옷 한 벌이 없어서 자기가 좀 썼답니다. 명품 백 하나 사고 치장하는데 그 700만 원을 몽땅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야, 앞길 창창한 내 시누이가 중요하지. 다 죽어가는 내 아빠가 먼저니?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도 않았어요. 신우이라는 애는 방에서 나오더니 제 위아래를 훑으며 비웃더군요. 옳게, 돈 좀 아까워하지 마. 내가 시집 잘 가서 우리 집안 일으키면 옳게한테도 콩고물 떨어질 줄 알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 아빠 목숨줄이 그 집안 옷 한 벌 값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으며 그러더군요. 너 대출 좀 알아봐라. 신우이 예단이랑 예물하려면 3천만 원은 더 필요하단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러니? 있잖아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소름 끼치는 공포였습니다. 이 인간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돈 뽑아내는 기계로 보고 있구나. 아빠는 병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저는 신우이 혼수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달려가서 따졌어요. 어머님 미치신 거 아니야? 우리 아빠 병원비는 아깝다더니 형님 결혼 자금은 대출받아 오라고.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미 아침에 물어봐서 내가 대출을 알아봤는데 한도가 안 나오더라고. 지수야, 내 명의로 하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사람조차 이미 시어머니랑 말이 다 끝난 상태였던 거예요. 아빠의 고통보다 엄마의 잔소리가 더 무서운 이 한심한 남자. 저는 그날 밤 병실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빠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저를 쳐다보는 아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빠, 제발 버텨줘. 손주 얼굴 봐야지. 내가 예쁜 옷 입혀서 아빠한테 제일 먼저 보여줄게. 제발, 아빠.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웬일로 목소리가 다정하더라고요. 아가, 내 아빠 많이 위독하시다며 고생이 많다. 처음엔 위로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역시나 본색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수야, 내 아빠 생명보험은 들어놓은 거 있니? 수혜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 1억 정도는 나온다던데, 맞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시는데, 아직 숨을 쉬고 계시는데, 이 여자는 벌써 죽은 뒤에 나올 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빠를 사람이 아니라 1억짜리 수표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빠는 그날 오후 손주의 태동도 한번 느껴보지 못한 채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례식이 시작됐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돈 잔치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장례식장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그 서늘함이 꼭 내 신세 같더군요. 상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눈앞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아빠 영정사진 속 환한 미소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지수야, 너 왜 그러고 사니? 바보처럼 왜 당하고만 있니? 아빠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조문객 맞이할 힘도 없어서 구석에 박혀 있는데 저 멀리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시어머니랑 시누이였습니다. 상주인 제 남편은 그 옆에서 허허거리며 고기를 나르고 있었고요. 있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여기가 장례식장인지 자기들 동네 잔치집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조문객들한테 소고기 국거리가 좋네 만에 떠들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장례식장 밥이 맛없다며 자기 단골집에서 배달을 시키네 만에 하고 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아빠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의 마지막 길을 저런 인간들이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에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가 제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더니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쭈글쭈글한 그 손길이 뱀처럼 징그러웠습니다. 지수야, 아까 내가 물어본 거 말이다. 생명보험 말이야. 수혜자가 너로 되어 있는 거 확실하지? 향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방 안에서 시어머니 입에서는 돈 냄새만 풍겼습니다. 제가 대답도 안 하고 영정사진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 팔뚝을 꼬집으며 재촉하더군요. 얘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어. 1억이라며. 그거 나오면 일단 우리 지혜 결혼 자금으로 좀 돌리자. 내 시누이가 시집만 잘 가면 그게 다 내 덕 아니겠니? 옆에 있던 시누이가 쪼르르 달려와 맞장구를 쳤습니다. 옳게. 요즘 강남에서는 예단으로 이 정도는 기본이래. 나 그 집안 며느리 되면 옳게도 무시 안 당하고 살 텐데 그 돈 좀 빌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웃음이 나왔습니다. 헛웃음이요. 아빠 목숨값으로 명품 백 사고 시집갈 미천하겠다는 그 당당함. 있잖아요. 제가 비서실에서 별의별 인간들을 다 봤거든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구더기 끓는 재벌가 자제들. 돈 때문에 부모 형제 칼부림하는 막장 가족들.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들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만히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걔가 입고 있는 그 비싼 원피스. 우리 아빠 수술비였던 그 700만 원으로 산 거겠죠. 걔가 들고 있는 그 화려한 가방.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신음할 때 걔가 쇼핑몰 누비며 골랐을 물건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시야가 확 트이는 기분이 들더군요. 사실 저는 결혼 전에 VIP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가장 뼈아픈 곳을 찔러서 상황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게 제가 10년 넘게 해온 일이었어요. 잊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착한 며느리 연기하느라 제 손에 쥐고 있던 칼날이 무뎌진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저는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게 나갔어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흠칫 놀라더군요. 어머니, 보험금 1억 맞아요. 수혜자도 저로 되어 있고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사람 눈이 번쩍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꼬리가 귀걸이에 걸릴 기세였고 시누이는 제 손을 잡으며 교태를 부리더군요. 옳게, 역시 최고야.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갚긴 뭘 갚아. 너희가 갚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내 놈들의 인생이 될 텐데.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거 절차가 좀 복잡해요.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달은 걸린대요. 형님, 상견례가 다음 주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맞아, 주야. 상대 집안이 워낙 깐깐해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되거든. 호텔에서 한다는데 옷도 새로 맞춰야 하고 예물 시계도 미리 보여줘야 한단 말이다. 저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직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대신 그 상견례 자리에 저도 꼭 불러주세요. 아빠 장례식 치르느라 제가 너무 초췌해서 형님 기 죽일까 걱정인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제가 가서 며느리 도리 제대로 할게요. 시어머니는 의심조차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기특하다며 제 어깨를 두드렸죠. 그래, 그래야지. 내가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니까 오면 큰 도움이 되겠다. 상대 집안이 아주 품격을 따지는 집안이거든. 품격이라. 저는 그 단어를 씹어 삼켰습니다.
신우이가 가려는 그 집안, 성진그룹 반계 가족이죠. 제가 비서실 있을 때 그 집안 뒷조사 보고서만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그 노인네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어떤 며느리를 원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상견례 날짜를 확인하고 돌아서는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신우이는 벌써 재벌가 사모님이라도 된 양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더군요. 남편은 저 멀리서 여전히 고기 접시나 나르고 있었고요. 저 한심한 남자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치밀해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장례식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어요. 과거 제 밑에서 일했던, 지금은 업계 최고의 정보원이 된 후배였습니다. 나야, 지수 선배. 부탁이 하나 있는데, 성진그룹 반계 이호철 회장네 막내 아들 있지. 그쪽 집안에 들어갈 신부감 정보 좀 싹 긁어줘. 특히 이지혜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가짜 프로필 위주로. 수화기 너머로 후배의 경악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드디어 복귀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복귀가 아니라 청소 좀 하려고. 우리 집안의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말이야.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에 그 유능했던 실장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해서 배가 조금 나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내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내 외할아버지를 무시한 인간들이 어떻게 파멸하는지.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꿈꾸는 그 화려한 상견례 현장. 그곳이 바로 그들의 처형장이 될 겁니다. 저는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 아빠 눈물, 내가 피눈물로 돌려줄게. 솔직히 말해서 아빠를 보내드리고 돌아온 집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건 천박한 욕망의 냄새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제 가방부터 낚아채더군요. 눈은 뻘겋게 충혈되어선 보험 증서 어디 있냐고, 사망 신고는 언제 할 거냐고 짐승처럼 헐떡거렸습니다. 아빠 보내드리고 온 며느리한테 물 한 잔 건네기는커녕 그 차가운 서류 뭉치부터 찾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때 제 아내 마지막 남은 일말의 자비심이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가 얘가 인사도 없이 라며 빽소리를 질렀지만 상관없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낡은 노트북을 폈습니다. 비서실 관두고 7년 넘게 묵혀두었던 낡은 외장 하드 하나. 그 안에는 제가 김지수 실장으로 불리던 시절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국내 최정상 기업의 VIP, 의전팀장. 겉으로는 우아하게 차를 내오지만 뒤로는 회장님 일가의 온갖 지저분한 뒷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던 리스크 관리의 스페셜리스트. 그게 제 진짜 얼굴이었거든요.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 끝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예전 인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암호화된 메신저를 깨웠습니다. 나 김지수야. 일 하나자. 딱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답장들이 쏟아지더군요. 역시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해요. 특히 남의 치부를 캐내는 기술은 유통기한이 없으니까요. 가장 먼저 신우이 이지혜의 가짜 인생을 털었습니다. 후배가 보내준 파일은 가관도 아니었어요. 예비 사돈댁에 제출했다는 프로필, 명문대, 미대 졸업의 갤러리스트,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지방 전문대에서 학사, 경고 3번 맞고 제적당했더군요. 갤러리스트는커녕 지난 2년 동안 걔가 한 일이라곤 백화점 문화센터 근처를 기웃거리며 부잣집 딸 코스프레한 게 전부였습니다. 위조된 재직 증명서 뒷면에는
조잡한 포토샵 흔적까지 남아 있었죠. 선배님, 이거 그냥 터뜨릴까요? 상대 집안 이호철 회장네 자존심 빼면 시체인 거 아시잖아요. 후배의 물음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 아직 아니야.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조명을 받을 때, 그때 그 가면을 벗겨야 제맛이지. 저는 후배에게 이지혜가 자주 드나들던 명품 카피 제품 거래 내역까지 싹싹 긁어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걔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선물했다는 그 명품 가방, 그것도 아마 진품이 아닐 확률이 99%였거든요. 그날 밤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 이현우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계산하고 있더군요. 신우이는 옆에서 웨딩 잡지를 넘기며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니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쏘아붙였습니다. 너 보험금 확인했니? 저는 예전 비서실 시절 아주 까다로운 고객을 응대할 때 짓던 그 완벽한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확인했어요. 그런데 고액보험금이라 실사팀이 나온다네요.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 형님 상견례가 다음 주라면서요? 당장 계약금이랑 준비할 돈이 많으실 텐데 어쩌죠? 시어머니 안색이 단번에 흙빛이 됐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호텔 예약금 내야 하고 사돈댁 보낼 예물값도 줘야 하는데 저는 기다렸다는 듯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알아봤어요. 보험금을 담보로 선지급받는 단기 대출이 있더라고요. 이자가 조금 세긴 한데 형님이 시집만 잘 가면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제 명의로 하면 한도가 안 나오니까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을 잠깐 담보로 잡으면 3천만 원 정도는 바로 나옵니다. 제가 아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서류도 아주 간단해요. 시어머니는 재벌가 며느리라는 환상에 눈이 멀어 앞뒤 재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어차피 지혜 시집 가면 이 집 팔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갈 건데 뭐가 걱정이니. 당장 서류 준비해라. 바보 같은 노인네. 그 서류 보험금 선지급 대출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관리하던 고리대금 업계 인맥을 동원한 집 문서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채 계약서였죠. 하지만 겉보기엔 아주 그럴싸한 금융권 서류처럼 꾸몄습니다. 비서실 실장 짬밥이 어디 가겠어요? 서류 몇 장으로 사람 인생 지옥 보내는 건 제 주특기였는걸요. 남편 현우는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지수야, 너 진짜 고맙다. 우리 집안 생각하는 건 너밖에 없어. 그 더러운 손길이 제 살에 닿는 순간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장인어른 목숨값으로 누나 사기 결혼시키려는 인간. 너도 기대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고 따르는 내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궁금하거든.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댁 식구들의 만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빠의 사무제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아빠 묘소에 다녀왔는데 집에 오니 거실이 온통 명품 가방이랑 옷가지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제가 해온 대출금으로 쇼핑을 다녀온 거죠. 옳게, 이거 봐. 샤넬백이야. 이거 들고 가야 기 안 죽지. 신우이가 흔들어 보이는 그 가방. 우리 아빠가 평생 땀 흘려번 돈보다 비싼 그 물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형님. 상견례 날 그 가방 들고 나오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로요. 저는 그날 밤 잠든 신우의 가방에서 예비 사돈댁의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성진 그룹 반계 이호철 회장. 그 집안 안주인 박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7년 전
제가 모시던 회장님 댁 행사에 왔을 때 가짜 그림을 가져온 손님을 그 자리에서 망신 주어 쫓아냈던 얼음 같은 여자죠. 저는 박 여사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귀댁의 새로운 가족이 될 분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저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비서실 시절 입던 맞춤 수트를 꺼냈습니다. 칼날처럼 날이 선 검은색 재킷. 이걸 입을 때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됐었습니다. 슬픔도 동정심도 없는 완벽한 해결사.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내일 있을 상견례 꿈을 꾸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더군요. 그 웃음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아빠 보고 있지. 아빠를 돈으로 본 인간들. 내가 그 돈 때문에 죽고 싶게 만들어줄게. 내일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어머니. 아주 특별한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상견례 날 아침이었어요. 창밖은 눈이 시리게 푸르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참 좋아하던 날씨였는데 저는 거울 앞에 섰죠. 배가 조금 불러온 게 느껴졌지만 옷장에 숨겨뒀던 그 검은색 수트를 꺼내 입었어요. 어깨 라인이 칼날처럼 살아있는 옷이죠. 제가 비서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만 입던 전투복 같은 거예요. 단추를 채우는데 손끝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사냥을 앞둔 포수의 그 서늘한 긴장감 있잖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거실은 새벽부터 난리법석이었어요. 시누이 지혜는 화장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속눈썹이 잘 안 붙는다나 뭐라나. 걔 옆에는 아주 번쩍번쩍한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죠. 제가 제 아빠 보험금 담보라고 속여서 끌어다 준 사채 3천만 원. 걔는 그 돈을 받자마자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그 비싼 가방을 샀어요. 진짜 명품이죠. 우리 아빠 병원비 700만 원은 아까워하던 인간들이 자기 몸뚱이 치장하는 데는 3천만 원을 단숨에 써버리더군요. 참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보석함을 뒤지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한마디 던지더군요. 야, 너는 왜 상복 같은 걸 입고 난리니? 화사하게 좀 입지 않고. 사돈댁 보기에 우중충해 보이면 어쩔 거야? 저는 그냥 살짝 웃어줬어요. 어머니, 오늘 주인공은 형님이잖아요. 저는 그냥 그림자처럼 옆에서 보필만 할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저 예전에 조그만 사무실에서 심부름이나 하던 비서인 줄거든요. 결혼할 때도 우리 아들은 번듯한 직장 다니는데 너는 비서질이나 했니? 라며 대놓고 무시했었죠. 그 무식함이 오늘 자기 목을 조를 줄은 꿈에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가엾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 현우는 옆에서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있잖아요. 제가 이 남자를 보며 소름이 돋았던 건 딱 하나였죠. 우리 아빠 장례식 때요. 사위라는 인간이 장인어른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오히려 손님들이 낸 부조금 명단이나 뒤져보면서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왔네라고 중얼거렸던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오늘은 누나가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더군요. 지수야, 오늘 지혜 기 안 죽게 내가 옆에서 수발 잘 들어야 한다. 알지? 어머님의 그 비겁한 목소리에 대답 대신 구두를 신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한 대리석 바닥이 제 구두 굽소리를 받아냈죠. 또각, 또각. 제 심장 소리 같았어요. 시누이는 3천만 원짜리 가방을 보란 듯이 팔에 끼고 당당하게 걷더라고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빈 딱히 인생 같은 걸음걸이였죠. 예약된 방 앞으로 가는데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신우이가 긴장했는지 향수를 아주 들이부었나 봐요. 방문이 열리고 저 멀리 박 여사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아주 부잣집 회장님 부인이죠. 화려하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그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꽉 채우고 있었죠. 박 여사는 우리 식구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아주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렸어요. 시어머니의 그 천박한 분홍색 한복이랑 신우이가 온몸에 두른 과한 보석들을 단번에 알아챈 거죠. 앉으시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시어머니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자리에 앉았죠. 아이고, 사돈어른, 저희 지혜가 되게 귀한 아드님을 만나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입방정을 떨기 시작하는데 정말 옆에서 입을 틀어막고 싶더라고요. 신우이는 수줍은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은 벌써 테이블 위에 놓인 비싼 그릇들을 훑으라 바빴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죠. 평소에는 보지도 못한 고급 요리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런데 신우이 지혜 아는 척 좀 하겠다고 입을 열더군요. 어머, 어머님 여기 요리가 제가 예전에 유럽 큰 미술관 전시회 갔을 때 먹어본 거랑 참 비슷하네요. 그때 제가 그림 설명해 주는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외국은커녕 비행기표 끊는 법도 모르는 애가 무슨 전시회 타령이에요. 저는 옆에서 물을 따르며 아주 나직하게 거들었어요. 형님, 그때 외국에서 보신 건 홍콩 요리 아니었어요? 여긴 정통 프랑스식인데 형님이 음식 보는 건 꽝이네요. 신우이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죠. 사돈어른, 우리 지혜가 저번에 아주 큰 곳에서 그림 전시 기획하느라 고생이 많았답니다. 아주 똑똑한 애예요.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거짓말에 불을 지피더군요.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거기 며느님, 인상이 낯이 익네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예리하더라고요. 몇 년 전 큰 행사 때 제가 회장님 바로 옆에서 손님 맞이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어머니께서 제가 예전에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사모님처럼 귀한 분을 제가 어디서 뵙겠습니까? 그냥 사람 상대하는 일을 오래 해서 그렇게 느끼셨나 봅니다. 제 대답에 시어머니가 코방귀를 뀌며 끼어들었어요. 아유, 얘 그냥 조그만 사무실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던 애예요. 눈썰미는 좀 있어서 제가 오늘 데려왔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박 여사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죠.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어요. 신우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을 들이켰고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음식을 입에 넣느라 바빴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가방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죠. 아참, 사모님. 저희 형님이 오늘 귀한 자리라고 사돈댁에 꼭 보여드리고 싶어 하던 선물이 있었는데 긴장했는지 깜빡했나 봐요. 제가 대신 챙겨왔습니다. 신우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옳게, 그게 뭐야? 난 그런 거. 제가 걔 손을 테이블 밑에서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아주 강하게요.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이 밤새 준비한 그 전시 기획안이랑 포트폴리오잖아요. 귀한 집안 며느리 될 건데 확실히 증명해드려야죠. 박 여사가 손을 뻗어 봉투를 가져갔어요.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진짜 포트폴리오? 아니요. 제가 후배를 통해 입수한 신우이의 진짜 성적표랑 걔가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걔가 가짜로 만들어낸 유령 회사의 실체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신우이가 들고 있는 그 샤넬백을 사기 위해 시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잡은 사채 계약서 복사본까지요.
봉투를 여는 박 여사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룸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시어머니는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우리 지혜가 그렇게 실력이 좋아요 라며 웃고 있었고요. 있잖아요. 그 순간이 제 생애 가장 통쾌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아빠, 보고 있지. 이제 곧 이 방 안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올 거야. 박 여사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어요. 서류를 한 장 넘길 때마다 신우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하얗게 질려갔죠. 저는 그 모습을 아주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지켜봤어요. 자, 이제 폭탄이 터질 시간입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로요. 박 여사님 손에 들린 서류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신우이 지혜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 표정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거드름 피우던 그 얼굴이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리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박 여사님이 서류를 내려놓고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죠. 시어머니는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전복을 입에 넣으려다 말고 헤헤거리며 웃더군요. 사돈어른, 우리 지혜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쏙 드시나 봐요. 얘가 손재주가 좋아서 정성을 좀 들였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딱 그 꼴이었죠. 박 여사님이 싸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시어머니 젓가락질이 멈칫하더라고요. 박 여사님이 낮게 깐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정성이요. 네, 아주 대단한 정성이네요. 사람 눈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려고 애를 쓰셨으니.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눈을 깜빡거렸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지혜가 외국 유명한 대학 나오고 그림 전공한 게 다 여기 적혀 있을 텐데요. 박 여사님이 피식 웃더니 서류 한 장을 집어들고 신우이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그건 지혜가 다녔던 그 지방 전문대 성적표였죠. 학사 경고가 빨간 줄로 그어진 아주 처참한 성적표요.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그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 여사님 비서들이 옆에서 딱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지방 전문대 재적. 이게 외국 명문대 졸업입니까? 게다가 이 갤러리 경력 증명서. 이거 다 위조네요. 신우이는 입만 뻥끗거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제 남편 현우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편이란 인간 정말 대단했어요. 자기 누나가 사기치다 걸린 것보다 자기 앞날이 걱정되는지 제 팔을 꽉 잡고는 지수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챙겨온 거라며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비겁한 인간. 끝까지 저한테 덤터기를 씌우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차분하게 박 여사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형님 상견례 비용 없다고 하셔서 제가 제 명의로 대출받아 드렸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집 문서까지 맡기면서 확실히 하라고 하셨던 거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더니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어요. 야,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채라니. 내가 보험금 담보로 받아온 돈 아니었어. 방 안이 발칵 뒤집혔죠. 박 여사님은 그 광경을 아주 혐오스럽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죠. 그건 시어머니가 직접 지장을 찍은 사채 계약서 복사본이었어요. 어머니, 아빠 보험금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머니가 당장 돈 필요하다고 복가되시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지인 통해서 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지인이 알고 보니 사채업자더라고요. 어머니 집
벌써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기 직전인데 어쩌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 집이 왜 넘어가? 이년아, 내가 나를 속인 거야. 있잖아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자기가 며느리 친정아빠 병원비 가로챌 때는 당당하더니 자기 집 넘어간다니까 세상 무너진 것처럼 울부짖더라고요. 시누이는 옆에서 3천만 원짜리 가방을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었죠. 박 여사님이 그 가방을 가리키며 한마디 더 보탰어요. 그 가방도 결국 사채 빚으로 산 거였군요.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천박한 짓을 꾸밉니까? 박 여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차갑게 명령했어요. 상견례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위조 서류로 우리 아들 기만한 거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 묻겠습니다. 박 여사님이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박 여사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사돈어른, 아니 사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제발요. 그 꼴을 얼마나 우습던지. 우리 아빠 중환자실에 있을 때 부정 탄다면서 병문안도 못 오게 하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갔을까요? 저는 그 광경을 아주 조용히 내려다봤어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슬픔이 아니라 아주 지독한 복수심이었죠. 남편 현우가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렸어요. 이 독한 년, 내가 우리 집 구석을 망쳐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남편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비서실 실장 시절 술 취해 행패 부리는 VIP들을 수도 없이 제압해 본 제 소나기 힘을 무시한 거죠. 남편이 아프다며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남편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당신이 장인어른 장례식장에서 부조금 세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당신들 숨 쉬는 것조차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했어. 시누이는 옆에서 가방을 뺏길까봐 품에 꼭 안고 울고 있고 시어머니는 바닥을 뒹굴며 통곡을 하는데 제 눈엔 그들이 인간으로 안 보였어요. 그냥 우리 아빠의 남은 생을 갉아먹은 벌레들 같았죠. 박 여사님이 나가기 직전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더라고요. 김 실장, 자네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대충 짐작은 가네만. 오늘 이 자리는 나한테도 아주 불쾌한 경험이었어. 박 여사님이 저를 김 실장이라고 부르는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실장, 지수 내가 무슨 실장이야? 남편이 멍청한 표정으로 물었죠. 저는 대답 대신 싸늘하게 미소만 지어줬어요. 당신들이 무시하던 그 잡무 보던 비서가 사실은 당신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들의 인생을 설계하던 사람이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호텔 방 안은 이제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찼어요. 상견례를 위해 준비된 고급 요리들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배 속에 아이가 툭 하고 차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겨우 시누이 결혼 하나 파토낸 거예요. 집 한 채 날아간 거로 끝날 줄 알았으면 오산이죠. 사채업자들이 시어머니를 찾아갈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저는 로비로 내려와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다음 단계 진행해.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시골 땅이랑 남편 놈 명의로 된 주식들까지 싹 다 털어버려. 합법적으로 말이야. 전화를 끊고 호텔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빠, 보고 있지? 이제 시작이야. 아빠가 못 누린 그 평화, 내가 저 인간들 피눈물로 다 채워줄게. 호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 솔직히 말해서 제 귀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져 있더라고요. 아빠, 보고 있지? 이제 시작이야. 제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남편 현우가 헐떡거리며 쫓아왔죠. 제 어깨를 거칠게 돌려 세우더라고요. 눈이 뒤집혀서는 당장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기세였어요. 야, 김지수, 너 제정신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안 보여? 당장 박 여사님 쫓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 참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죠.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봤어요. 빌긴 누가 빌어. 사기꾼 집안인 거 들통났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그리고 당신 손버릇 조심해. 나 예전에 그 순진한 며느리 아니니까. 제 기세에 눌렸는지 남편 놈이 움찔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호텔 로비에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엉망이 된 꼴로 기어 나왔죠. 시어머니는 한복 치마가 밟히는지도 모르고 허둥지둥 제 앞에 와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수야, 아가. 내가 아까 한 말 다 거짓말이지. 내 집, 내 금쪽 같은 집이 왜 넘어가? 내가 대출 받아온 거잖아.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화장이 눈물에 번져서 귀신 같은 꼴을 하고선 말이죠. 시누이는 옆에서 3천만 원짜리 가방을 보물단지처럼 안고 멍하니 서 있었고요. 제가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여서 시어머니랑 눈을 맞췄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하다고 하셔서 제가 아는 지인한테 부탁했다고. 근데 그 지인이 참 무서운 사람이라 약속한 날짜에 돈 안 들어오면 바로 집행 들어간대요. 형님이 상견례만 잘 됐으면 그 집 팔아서 갚으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혼도 파토났으니 어쩌죠.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렸죠. 그런데 제가 그 손목을 낚아챘어요. 비서실에서 10년 넘게 구르면서 주취자들 상대하던 가닥이 어디 가겠어요. 손목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꽉 쥐었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인연이 진짜 미쳤구나. 내가 너를 식구라고 믿었는데. 식구. 그 단어가 제 가슴에 칼처럼 박히더라고요. 우리 아빠 중환자실에 있을 때 병원비 아까워서 제 적금 가로채 가던 인간이 식구를 찾아요? 장례식장에서 아빠 영정사진 앞에 두고 보험금 타령하던 인간들이 감히 식구를 입에 올려요? 식구 좋아하시네. 당신들이 우리 아빠한테 한 짓 아빠 수술비 700만 원 빼돌려서 저 가방 사고 장례식 날 웃으면서 고기 뜯던 거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사람 새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제 목소리가 낮게 깔리니까 그제야 세 사람 얼굴에 공포가 서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 쾌감 마약 같았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죠. 지수야,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박 여사님이 너한테 김 실장이라고 부른 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 대신 차 키를 꺼냈죠. 당신들이랑 같이 갈 집 없어. 저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창문을 내리고 멍하니 서 있는 그 인간들을 쳐다봤죠. 아,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당신 회사로 서류 하나 갈 거야. 이혼 소장하고 당신이 공금 횡령해서 시누이 사치 부리게 도와준 증거 자료들. 내가 김 실장으로 있을 때 제일 잘하던 게 뭔지 알아? 사람 하나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거야. 당신 기대해도 좋아. 차를 몰고 호텔을 빠져나오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룸미러로 보니까 시어머니는 길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고 있고 남편은 제 차를 따라오려다 넘어지더라고요. 그 길로 아빠 납골당에 갔어요. 아빠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늦게 복수를 시작한 게 미안해서요. 아빠,
나 이제 김지수로 안 살아. 다시 예전에 그 독한 김 실장으로 돌아갈 거야. 저 인간들 가진 거 하나하나 다 뺏고 길바닥으로 내쫓을 때까지 절대 안 멈춰. 다음 날 아침 일은 제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됐어요. 제 밑에 있던 정보원들이 시댁 구석구석을 털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모은 돈, 남편이 회사 비품 뒤로 빼돌려서 팔아치운 내역들 하나하나 모으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점심쯤 됐나 남편한테 전화가 수십 통이 왔어요.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다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저는 전화기를 꺼두고 우아하게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까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죠. 사채업자 사무실이었어요. 시어머니 집 오늘부로 경매 넘어갔다고 오늘 오후에 짐 빼러 간다더라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짐 뺄 때 시어머니가 아끼던 그 분홍색 한복은 꼭 마당에 던져주세요. 있잖아요. 제가 좀 잔인해 보이나요? 근데 그 인간들이 우리 아빠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건 시작도 아니에요. 이제 겨우 집 하나 뺏은 거니까요. 저는 가방을 챙겨서 일어났어요. 이제 시어머니 집 마당에서 벌어지는 구경거리를 보러 가야 하거든요. 택시를 타고 시댁 근처에 도착했더니 벌써 동네가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커다란 트럭이 서 있고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가구들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동네가 떠나가라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누구 집인데 이거 내 집이야. 이 깡패 놈들아. 경찰까지 출고 난리가 났는데 서류가 완벽하니까 경찰도 어쩔 수가 없쇼. 시누이는 옆에서 넋이 나간 채로 그 에르메스 가방만 꼭 껴안고 있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이 저한테 쏠렸죠. 어머니, 짐은 다 싸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밖에서 주무시려면 힘드시겠네.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어요. 제가 그 인간들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직 멀었어. 당신들이 우리 아빠한테 줬던 그 비참함 100배 1000배로 돌려줄게. 마당에 내팽개쳐진 그 분홍색 한복을 보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흙먼지 묻은 치맛자락을 붙잡고 꺼이꺼이 울어댔죠. 동네 사람들은 담장에 붙어서 수근거리고 사채업자들은 무심하게 장롱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 차가운 병실에서 숨 가쁘게 몰아쉴 때 저 인간들은 따뜻한 방에서 웃고 떠들었겠지. 그 대가가 고작 길바닥이라니 아직 멀었다 싶었죠. 시누이 지혜는 그 와중에 정신이 나갔는지 3천만 원 주고 샀다는 그 가방만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자기 집이 넘어가고 엄마가 바닥을 구르는데 걔 눈엔 그 가죽 덩어리만 보였나 봐요. 제가 천천히 다가갔죠. 구두굽 소리가 흙바닥을 짓누를 때마다 지혜 어깨가 움찔거렸어요. 형님, 그 가방 참 예쁘네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 가방이 형님 인생의 마지막 명품이 될 거라는 거. 지혜가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이 독한 년, 이거 샤넬이야. 3천만 원이라고. 저는 푸 하고 웃음이 터졌어요. 제가 비서실에서 모시던 사모님들이 들고 다니던 게 다 그런 거였거든요. 진품과 가품,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인간의 욕망을 구별하는 건 제 전공이었죠. 제가 지혜 손에 들린 가방을 확 낚아챘어요. 걔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사채업자 형님들이 가볍게 막아줬죠. 이거 봐요, 형님. 가방 안쪽 로고 밑에 아주 작은 점 하나 보이죠? 이거 제가 아는 가짜 명품 장인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슈퍼미러 급 가짜예요.
형님이 백화점에서 샀다고 믿었던 그 매장, 사실 제 후배가 하루 빌린 팝업 스토어였거든요. 지혜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아니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샀어. 카드 긁었다고. 네, 긁었죠. 근데 그 결제 대금 고스란히 사채 이자로 빠져나갔어요. 형님이 들고 있는 건 원가 20만 원도 안 되는 시장통 가방이나 다름없단 소리예요. 제가 그 가방을 시어머니 발치에 툭 던졌어요. 어머니, 아끼는 딸이 자기 집이랑 바꾼 가방이에요. 잘 간직하세요. 그거 팔아봤자 오늘 저녁 짜장면 값도 안 나올 테니까.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그 가방을 만져보더니 갑자기 지혜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이년아, 이게 가짜라고. 내 집 날려먹고 가져온 게 이깟 가짜 가방이야.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모녀가 서로 핥히고 때리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저렇게 안 물어뜯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남편 현우가 차를 끌고 나타났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짐 싸들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엉망진창이 된 마당을 보더니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회사에서 잘리면 끝이야.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 비겁한 인간. 끝까지 제 배 속의 아이를 담보로 비굴하게 굴더라고요. 제가 현우 턱을 구두 끝으로 살짝 들어 올렸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니까 남편 놈이 바들바들 떨더군요. 인맥? 당연히 썼지. 근데 당신 살려달라고 쓴 게 아니라 당신이 지난 5년 동안 회사 공금으로 형님 용돈 주고 어머니 용돈 드린 내역들 그거 감사팀에 넘기는 데 썼어. 아마 내일쯤 경찰서에서 연락할 거야. 횡령죄 무겁더라. 남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너 진짜 미쳤구나. 우리 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거야. 가족.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현우의 뺨을 세차게 갈겼어요.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요. 우리 아빠가 당신 사위 대접해 주려고 그 아픈 몸 이끌고 당신 좋아하던 갈비찜 해주던 날 기억나. 그때 당신 뭐라 그랬어? 노인네 냄새 난다고 젓가락도 안 댔지. 우리 아빠 장례식 부조금으로 당신 빚 갚을 생각만 하던 놈이 가족을 찾아.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야. 그냥 내 인생에 묻은 오물이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아빠의 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통지서였죠. 1억 5천만 원. 시어머니가 그토록 탐내던 그 돈이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보이시죠? 아빠 보험금 나왔어요. 수혜자는 당연히 저고요. 이 돈으로 전 우리 아기랑 아주 좋은 집 구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당신들이 길바닥에서 신문지 덮고 잘 때 저는 아빠가 남겨준 선물로 보란 듯이 잘 살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시누이는 가짜 가방을 부여잡고 실성한 듯 웃어댔어요. 남편은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거는데 라디오에서 아빠가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그 비참한 풍경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하나 내려간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발이 남아 있었어요. 이 인간들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고개를 못 들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 말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후배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상대방 변호사한테 연락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단일 원도 깎아주지 말라고. 그리고 그 집안 여자들 사기 공모죄로 엮을 수 있는 증거들 오늘 안으로 다 넘겨.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빠,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아빠가 지켜준 이 돈으로
아빠가 못 본 우리 아기 보란 듯이 키울게. 저 인간들은 자기들이 판 무덤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해줄게. 도로를 달리는 제 차 옆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김 실장이 아닌 아빠의 딸 김지수로서의 인생 말이에요. 햇살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아빠 산소 주변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죠. 제 품에 안긴 우리 아기가 아빠 영정 사진을 보면서 방긋방긋 웃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빠, 보고 있어. 아빠가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 여기 왔어. 아빠가 지켜준 이 돈으로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 아빠 닮아서 눈매가 아주 선한 게 정말 예쁘지. 솔직히 말해서 그 인간들 소식 안 궁금하다면 거짓말이죠. 제가 누굽니까? 한때 이 바닥 리스크 관리로 이름 날리던 김 실장 아니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 인간들 어디서 무슨 구역질 나는 짓 하며 사는지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었죠. 얼마 전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진 몇 장이랑 같이요. 시어머니는 그 화려하던 분홍색 한복 다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때자국 꼬질꼬질한 점퍼 하나 걸치고 지하철역 근처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더군요.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오니 어디 발 붙일 곳이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사기쳤던 돈까지 다 터져서 고소장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있대요. 있잖아요. 그 당당하던 노인네가 무료 급식소 줄 서서 눈치 보는 꼴을 보는데 가슴이 시원하기보다 그냥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시누이 지혜는 더 가관이었죠. 박 여사네 집안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위조 서류로 재벌가 기만한 죄 아주 톡톡히 치르고 있더라고요. 사기 미수랑 문서 위조로 재판받는 내내 그 가짜 에르메스 가방 들고 나갔다가 판사님한테 한 소리 들었대요. 지금은 어느 지방 공장에서 박스 접는 일 한다는데 손톱 밑에 때 낀 채로 옛날 생각하며 질질 짜고 있겠죠. 자기가 누렸던 그 3천만 원의 꿈이 사실은 자기 집이랑 엄마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은 결과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남편 현우요. 그 인간은 결국 횡령죄로 실형 살고 있어요. 감옥에서 저한테 편지를 수십 통 보냈더라고요. 미안하다. 한 번만 살려달라. 우리 애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 읽지도 않고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장인어른 장례식장에서 부조금 명단 뒤지던 그 손으로 감히 내 아기 이름을 적어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소름 끼치게 싫었거든요. 그 인간들 인생은 이제 밑바닥 아래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만 남았죠. 저는 아빠가 남겨준 보험금이랑 제 복직 지원금 합쳐서 조그만 개인 컨설팅 사무실을 열었어요. 이제는 VIP들 뒤치다꺼리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살고 있죠. 아빠가 하늘에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빠 산소 앞에서 아기랑 한참을 놀다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정말 가볍더라고요. 있잖아요. 복수라는 거 처음엔 독을 품고 시작했는데 끝내고 나니 그게 제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됐네요. 저 인간들이 제 인생을 망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아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저 인간들 죄를 다 세상 밖으로 끌어냈으니까요. 그게 제가 딸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다고 생각해요. 사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가끔 아빠 생각을 해요. 아빠가 좋아하던 믹스커피 한 잔 타놓고 창가에 앉아 있으면 아빠가 옆에서 허허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죠. 지수야, 고생했다. 우리 딸 장하다. 그 환청 같은 목소리 덕분에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가요. 배 속에 아이가 발길질하던 그 무서웠던 상견례 날을 떠올리면 지금 이 평화가 기적 같아요. 제 아기는 아빠처럼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남의 눈물로 지은 성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걸 꼭 가르칠 거고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억울한 일 겪고 계신 분 있나요? 참지 마세요. 착한 끝은 있어도 참는 끝은 없더라고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지은 죄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증명했잖아요. 황혼의 불같은 사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 복수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되었길 바라요. 아빠, 나 이제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걱정 말고 거기서 엄마랑 편히 쉬어. 사랑해. 아주 많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가슴 뻥 뚫리는